지금 슬라이드는 뭐 아까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 ADH랑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ADH는 농도를 관여하는 애다. 그래서 오스몰라리티가 올라가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우리 몸에서 오스몰리티가 높다고 느끼면 ADH가 작용을 해서 맹물만 재흡수를 하고요. 혹시 오스몰라리티가 떨어져 있다, 맹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ADH가 작용하지 않아서 프리오토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애는 볼륨 전체가 부족하냐, 볼륨 전체가 많으냐에 따라 작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이 부족할 때 작용하는 애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은 몇 번이나 보셨겠지만 이 슬라이드, 레닌이 안지오텐신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꿔주고요. 1을 2로 바꿔주는 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고요. 안지오텐신 2가 안 만들어지게 하거나 만들어져도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게 AC 이니비터, ARB 이런 애들이고요. 얘가 하는 일이 많죠. 아까 얘기한 뭐 바소컨스트릭션, 또 알도스테론 분비, 그 중에 알도스테론을 차단하는 게 스피어놀락톤 같은 약들이죠.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AC 이니비터랑 ARB는 같은 약이에요. 안 만들어지게 하거나 만들어져도 작용을 못하게 하거나 안지오텐신 2를 차단하는 애니까. 근데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는 당연히 다른 약이죠. 안지오텐신이 하는 것 중에 알도스테론에 관련된 것만 차단하는 게 스피로놀락톤이고요. 안지오텐신 2 전체의 작용을 다 억제하는 게 AC 이니비터랑 ARB죠. 조금 다르죠. 그것들은. 그렇습니다. 안지오텐신2 같은 경우에 이런 알도스테론 분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그 중에 뭐 단백뇨도 많이 일으키게 하고, 파이브로시스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나쁜 짓들을 한다. 안지오텐신2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맨날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얘기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애시드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액이랑 일렉트로라이트까지 하면 오늘 이제 힘든 공부가 다 끝납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돼요. 그럼 그 이후에는 좀 수월해요. 자, 애시드 베이스입니다. 뿅. 막 기억나시고 있다. 핸더슨 하셀바크 이퀘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공식이라기보다 얘는요, 우리 몸은 외부 산염기에 대한 버퍼로 이 탄산계를 우리 몸에서는 버퍼로 쓰고 있거든요. 바이카보네이트를 버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은 그냥 바이카보네이트를 가지고 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산염기를 결정하는 거는 CO2랑 바이카보네이트라는 건 그냥 인간인 이상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 몸에서 산염기 조절을 CO2랑 바이카보네이트로 해요. 그냥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다른 걸 버퍼로 쓰는 동물들은 다른 걸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인간은 CO2랑 바이카보네이트를 쓰니까 그걸로 산염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카보네이트가 염기, CO2가 산,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바이카보네이트를 우리가 버퍼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 유도하는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뭐 어차피 이걸 우리가 버퍼 시스템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유도된 공식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정상치는 외우셔야 되고요. pH 정상치는 7.4, COP, CO2 정상치가 40, 바이카보네트 정상치가 24.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7.4, 40, 24.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염기를 결정하는 애는 결국은 바이카보네이트랑 CO2예요. 그래서 CO2가 많아지면 산성이 되고 CO2가 부족해지면 염기가 되고 당연한 얘기.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CO2를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호흡이거든요. 벤틸레이션의 양. 그러니까 우리가 CO2를 보고 판단하는 걸 리스피라토리 애시도시스, 리스피라토리 알칼로시스 뭐 이렇게 부르죠. 숨을 많이 쉬면 CO2가 떨어져서 호흡성 알칼리증.
숨을 안 쉬면 CO2가 쌓여서 호흡성 산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로지 호흡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감별 진단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다니까. 오로지 호흡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바이카보네이트에 의한 우리가 이 메타볼릭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한 군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키드니긴 하지만 한 군데만 작용하거나 한 가지 물질만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종류도 다양하고 감별 진단도 해야 돼요. 어쨌든 바이카보네이트의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카보네이트가 85%가 프록시말 튜브에서 흡수가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키드니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바이카보네이트는 원래 나가면 안 돼요. 다 재흡수를 하고요. 원래 키드니가 하는 일은 산을 내보내는 일이에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산성이 돼요. 산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적절하게 산을 계속 내보내줘야 돼요. 그걸 키드니가 해요. 그 역할을. 그래서 소변으로 직접 산을 내보내기도 하고 암모늄 이온 형태로 내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몸은 산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산을 내보내는 역할을 당연히 하니까 우리가 CRF가 됐어요. 레날 페일리어가 됐어요. 그럼 산을 잘 기능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산을 잘 내보낼까요? 못 내보낼까요? 못 내보내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CRF에서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깁니다. 당연한 얘기. CRF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정상치 얘기를 했고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얍. 자, 그래서 오전에 힘든 걸 하셨는데 특히 네프로 총론은요.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용만 보는 것보다 한번 조금이라도 몇 개라도 나중에 또 문제 많이 풀겠지만 몇 개라도 한번 문제집이든 뭐든 애시드 베이스랑 일렉트로라이트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게 이제 어큐트 키드니 인주어리,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GN이 거의 답니다, 사실 보시면. 그렇게 하고 기타 질환 조금 하면 오늘 끝납니다. 어큐트 키드니 인주어리고요. 뭐 급성 신부전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ARF의 경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콩팥 기능이 나쁘다, 좋다, 나빠지고 있다, 갑자기 나빠지고 있다, 뭘로 평가하나요? 당연히 크레아티닌으로 평가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번. 여기 몇 가지 더 얘기가 있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크레아티닌을 보면서 크레아티닌이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1.0, 1.1, 1.0 이러다 갑자기 어느 날 1.4, 그 다음날 1.8, 그 다음날 뭐 3.0 이렇게 올라가면 와 ARF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심한다기보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은근히 기존 의사들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착각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크레아틴이 콩팥이 나빠지다가 크레아틴이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콩팥이 나빠지네 라는 거는 맞는데 콩팥이 한 이틀 전부터 나빠졌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무슨 말이냐면 콩팥이 나빠졌다고 다음날 크레아틴이 확 뜨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레아틴이 콩팥 기능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봤는데 크레아틴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의미는 한 2, 3일 전부터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고 나서 크레아틴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까지 2, 3일이 걸린다. 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오늘 콩팥이 나빠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2, 3일 전부터 이미 나빠져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크레아티닌을 가지고 아까 GFR을 측정을 했잖아, 추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MDRD 이퀘이션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크레아티닌이 지금 1.2인데 GFR을 해보니까 90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나중에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처럼 크레아티닌이 막 변하고 있을 때, 그때는 크레아티닌이 GFR을 반영하지 못해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 순간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틀 전 크레아티닌이고, 변화하고 있는 동안의 크레아티닌은 GFR을 반영하지 못해요. 안정적으로 크레아틴이 일정할 때 그게 GFR을 반영하는 거지, 크레아틴이 막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그게 GFR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환자가 크레아틴이 변하고 있는데 어저께 1.2였다가 오늘 1.4였다가 그 다음날 뭐 2.0이야. 그러면은 그 1.0, 1.2, 1.4, 2.0 그거를 공식에 넣어서 GFR을 구한 다음에 이 환자가 GFR이 90이다가 60, 30 이렇게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 헛소리예요.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크레아틴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걸 가지고 GFR을 구할 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끔 그 실수를 하더라고요. GFR을 변환시킨 다음에 그거를 막 GFR이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영제 신병증 때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가 조영제 신병증 공부를 해보시면 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조영제 콩팥병증,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네프로패시가 생기면 3일 정도 후에 크레아티닌이 오르기 시작해서 뭐 올라서 일주일 후쯤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길어도 뭐 열흘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조영제 신병증이란 건 조영제 쓰고 나서 3일 후쯤, 2, 3일 후쯤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지나면 돌아오는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오늘 나빠져도 그게 2, 3일 뒤에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크레아틴이. 조영제 신병증 때 3일 후에 크레아틴이 오른다는 건 콩팥은 거의 그날 바로 망가져요. 중제 쓰자마자 바로 망가져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망가지는데 그게 반영되는데 2, 3일이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크레아틴인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어큐트 루날 페일리어에서 크레아틴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예요. 2, 3일이 지나야 우리가 그 사람이 콩팥이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들이 요즘 개발이 좀 돼 있어요. 뭐 시스타틴 C, 엔갈 막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훨씬 뭐 하루 이내에 반영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긴 한데 워낙 전통적으로 그냥 크레아틴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급성 신부전 환자의 소변에서 에오시노필 유리아가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갑자기 콩팥이 안 좋아졌네? 뭐 콩팥 증상이 있어요. 근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호상구가 나와. 그때 우리가 의심하는 질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알러직 인터스텔 네프라이티스, 하나가 콜레스테롤 엠볼리즘이에요. 둘 다 있다가 나오는 병들인데 국시에는 콜레스테롤 엠볼리즘이 나온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알러직 인터스텔 네프라이티스는 종종 나오니까 이 뭐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에오시노필 유리아, 알러직 인터스텔 네프라이티스. 뭐 약 먹고 알레르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저랑 공부하면서 해리슨 플로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사실 거의 다 해리슨 차트잖아요. 제 강의 슬라이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강의 슬라이드라는 게 상당수는 이 해리슨의 차트를 같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아조테미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뭐 빌리루빈이 올라간 걸 우리가 존디스, 황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행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걸 그냥 아조테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어떤 증상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상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콩팥기의 GFR이 떨어진 거를 얘기해요. 비유행 크레아틴이 올라간 거. 그때 제일 먼저 무슨 검사하나요? 여기 써있죠. 유리날리시스랑 신장 초음파. 신장 초음파를 합니다. 이 유리날리시스는 워낙 기본으로 하죠. 소변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UA 안 하겠어요? UA는 기본으로 하는 2주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에서 2주. 그래서 쓰는 약 똑같고요. 시스타이티스 3일, APN 1주에서 2주. 그리고 네, 그렇죠. 뭐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시스타이티스도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 치료를 안 하는 거지. 시스타이티스도 치료하는 겁니다. 기간이 짧을 뿐이지.
그렇다. 시프로플록사신, 3,4,4-포스포린. 근데 이제 요즘 시험 문제 보면 답이 APN 같은 경우에 특히 답이 3,4-4-포스포린이 나오는 경우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UTI 치료하면 무조건 시프로플록사신이었거든요. 고민이 없어요. 무조건 시프로지. 시프로가 최고지.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프로플록사신을 좋아했을까요? UTI에서. 우리가 어떤 약이 크게 대사나 배설이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간에서 대사가 돼서 없어지거나 또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퀴놀론 약들은 특히 시프로플록사신은 100%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소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농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정말 약이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주면 우리가 이 약을 보내고 싶었던 곳으로 다 몰리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약이고 소변에서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10%를 엄청 썼죠. 그래서 10%만 썼어요. 근데 당연히 예상이 또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이게 간에서 대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는 약보다 주사가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약을 먹으면 간에서 한번 와장창 깨지고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주사는 바로 들어가고. 근데 얘는 간에서 대사가 아예 안 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그대로 다 몸 안으로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먹는 약 주사제 대비 효율인데 90%가 넘어요. 거의 주사제나 먹는 약이랑 똑같아요, 10%는. 그러니까 정말 쓰기 좋은 약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이 시프로플록사신을 엄청나게 쓰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성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UTI에서 이 시프로 내성률이 50%가 넘어요. 뭐도 우리가 어떤 감염병에서 50%가 넘으면 당연히 못 쓰죠, 그 약을. 그러면 시프로를 안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써요. 왜 쓰나요? 내성이어도 들어, 심지어. 왜냐면 거기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쓰긴 하는데 다만 요즘은 뭘 조심하냐면 APN으로 왔어요. 그래서 입원할 정도야. 그러면 3세세파로스포린을 먼저 써요. 왜냐면 내성일 가능성 때문에. 일단 3세세파를 먼저 쓰고 나중에 뭐 컬처 같은 거 해서 항생제 감수성 결과 나와서 퀴놀론에 센시티브하다고 나오면 그때 이제 퀴놀론으로 바꿔서 집에 보내면 돼요. 근데 APN으로 막 열나고 막 옆구리 아파가지고 막 입원했는데 바로 퀴놀론을 쓰면 좀 부담스러워요. 혹시 내성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시험 문제 3세세팔로스포린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유명 어이씨 얍 얍 얍 얼씨구 포기 읽기용 포기 오케이 아이씨 못 봐주겠다 못 봐주겠다 도저히 그냥 마지막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종양인데 이것도 비뇨기과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르네셀 칼시노마는 시험에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도 온콜로지에서 낼까 말까. 뭐.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약이 사실 이 르네셀 칼시노마가 되게 나쁜 놈인데 왜 나쁜 놈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다 안 듣는 애예요. 근데 예전에 막 무슨 이상한 약들을 썼었는데 뭐 파셜 리스폰스가 10%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90%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이 아예 없는 병이었거든요. 수술 말고는.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타겟티드 세라피라고 하는 수니티닙, 뭐 소라페닌 이런 약들이 좀 들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라는 건 이제 방광암 얘기하는 거죠. 블라더 캔서. 담배가 주 원인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수술 같은 거 하면 해결이 되는 뭐 그런 애입니다. 르네셀 카시노마, 뭐 이 블래드 캔서 이런 거 뭐 병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VHL이라고 하는 건 본 히펠 린다우라는 거예요. 원인 진입 본 히펠 린다우 진입이. 하여간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런 내용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프로를 다 하셨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네프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공부할 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막 그렇게 메이저는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오는 거 위주로 집중하시면 되는데 총론을 좀 보세요. 애시드 베이스랑 그 하이포칼레미아 간별 진단은 1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GN도 100%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오고, 혈류 단백뇨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만 익숙하게 외워두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고 내일 내분비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뵐게요.